어느 날 조용한 마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대단히 잘 이해하고 있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거대한 참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 참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쉼터와 그늘을 제공하고 나뭇잎이 바람에 실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주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노인은 이 참나무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그 참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노인은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나무가 이렇게 우뚝 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도토리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작은 도토리가 포기하지 않고 참나무가 되어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그 도토리는 단순히 땅에 묻혀있는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존재 목적, 즉 참나무가 되어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 도토리는 비바람을 견디며 작은 싹을 틔웠고 점차 뿌리를 내리며 자신이 되어야 할 존재, 즉 참나무가 되기 위해 자라난 것입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최종 원인, 즉 사물이나 존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도 저 도토리처럼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가? 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은 더욱 활기찬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작은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반영하듯이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을의 참나무는 단순한 나무 이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존재이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내와 노력을 보여주는 자연의 교훈 그 자체였습니다. 노인이 전한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탐정 조수아가 있었다. 조수아는 논리적 사고와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유명했다. 그의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마을 정중앙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도서관에서 보물과도 같은 오래된 책들이 사라진 것이었다. 이 도서관은 단순한 책의 저장소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지식의 성소로 여겼고 세대를 거쳐 마을에 전해 내려온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매주 이곳에서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반짝이는 눈빛을 확인했다. 그러나 책이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실망감과 슬픔에 빠져 그들의 정기적인 모임도 점점 시들해졌다. 조수아는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마을을 뒤덮고 있는 침울한 기운을 지우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행복을 찾아주기로 결심했다. 탐정은 사건의 실마리를 조차 하나하나 단서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던 그날, 조수아는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원 측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떠올렸다. 미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생각하며 조수아는 도난 사건이 단순히 도둑에게 인정 이익을 추구한 행동일 뿐 아니라 마을 전체의 행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깨달았다. 그는 도둑이 누구든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하려 했다. 만일 그 동기를 읽어낼 수 있다면 그는 마을의 행복을 회복하는 데 필요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며칠간의 고심 끝에 조수아는 도둑이 가져간 책들을 되팔았다는 의혹이 있는 주변 마을의 고서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젊은 남자가 헐값에 책을 팔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조수아는 서점 주인과 대화를 나누며 결국 책을 팔았던 남자와의 접촉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마을에서 외톨이로 지내던 청년 알렉스였다. 알렉스는 사회적 고립 속에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책을 훔쳐 그것을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컸던 것이다. 조수아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욕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마을 전체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조수아는 알렉스와의 대화 끝에 그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형태로 마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알렉스 가책들을 모두 돌려주고 도서관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프로그램이란 매주 알렉스가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운 점들을 공유하며 참여자 모두가 삶에 대해 더 깊은 성찰과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알렉스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졌고 주민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다시금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기 시작했다.
책은 다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도서관에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가 단순한 도덕적 교훈 이상의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때로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재통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대철학자 플라톤을 흉내내려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소피오였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데아론을 설명하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즐거운 방식으로 이데아론을 전달하고자 결심했다. 소피오는 마을 광장에서 이데아의 축제라는 이름의 특별한 행사를 열기로 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이 행사가 단순한 축제가 아니며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이데아의 세계를 발견하는 특별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의 계획은 거대하고 다양한 크기의 그림자 극장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무대 뒤에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물체를 설정하고 강력한 빛을 비추어 그 그림자를 무대 앞에 드리웠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그림자 놀이쯤으로 생각했지만 소피오는 그 그림자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 이날 밤 축제의 하이라이트로서 조명은 부드럽게 들어왔고 천막에 매달린 커다란 스크린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피오는 무대에 올라가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진실이 숨겨져 있답니다. 소피오는 그림자의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때 그는 손을 이용해 아름다운 나비 모양을 만들어냈고 관객들에게 말했다. 이 나비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나비입니다. 하지만 이 나비 뒤에는 진정한 나비의 이데아, 즉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죠. 이 나비는 그 이데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림자입니다. 그가 그림자를 움직이자 그곳에는 줄지어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소피오는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에요. 서로의 이데아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애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 그림자 놀이를 통해 소피오는 궁극적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삶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끔 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 그림자의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이데아를 찾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단순한 그림자에서 시작된 철학적 사유의 여정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깨달았다. 소피오는 이를 통해 그저 어려운 철학 이론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자 했다. 그의 이데아의 축제는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종종 플라톤의 동굴에서 벗어나 진짜 이데아를 찾기 위한 작은 모험을 떠나는 기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아테네의 한 마을에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코스였죠. 니코스는 지식을 갈망하며 다양한 철학자와 학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항상 무엇인가 더 깊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코스는 소크라테스가 아고라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니코스는 급히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난 니코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진정한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니코스,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니코스는 당당히 자신이 배운 학문과 철학에 대해 길게 설명했습니다. 수학, 천문학, 시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쏟아내듯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소크라테스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드럽게 말했다. 니코스, 너는 그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느냐? 니코스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선생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훌륭하다. 너는 이미 첫걸음을 뗐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아는 것이 없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깨달아야만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니코스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좋다. 하지만 공부는 시작에 불과하다. 나와 대화를 하자꾸나. 니코스는 어떻게 고개를 끄덕였고 소크라테스와 함께 아고라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와 함께 일상적인 주제부터 철학적인 주제까지 다양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니코스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니코스에게 있어서 마치 강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그물 던지기였으며 답은 잡힌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니코스는 그물이 비어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빈 그물도 유용하단다. 니코스,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 탐구할 이유를 준다. 때로는 질문 자체가 답보다 중요할 때가 있지. 세월이 흐르면서 니코스는 아테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그가 얻은 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에게 배운 것처럼 질문을 통해 다른 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니코스를 통해 소크라테스의 교훈, 즉 무지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니코스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다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혜는 니코스를 통해 아테네 전역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진정한 지식과 지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